안녕하세요. 정다운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효심 깊은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무당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던 중 연인과의 상견례에서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과연 네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응원을 기다립니다. 저는 대형병원 심장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서진혁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36,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과거 무당이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조하시던 판수셨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픈 사람, 걱정 많은 사람,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도 서슴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진혁아, 너는 꼭 의사가 되라.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의 아들이 어떻게 의사가 된다는 건지.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야. 엄마처럼 굿하고 점치는 건 옛날 방식이야. 이제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맞아. 너는 꼭 그쪽으로 가야 해. 그렇게 저는 의대에 진학했고 심장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문의 자격을 땄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갑자기 무당 일을 그만두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사람 살리는 일 하니까 나는 은퇴해도 되겠다. 어머니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모은 굿당 도구들을 모두 정리하셨고 단골들에게도 더 이상 굿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셨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판수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졌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수입이 넉넉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걸 알기에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했고 거기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며 건강을 챙기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가끔 옛 단골들이 안부를 물을 때면 어머니는 굿은 하지 않으시되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이야기는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시다가 소금을 2번 넣으시거나 마트에 가서 이미 집에 있는 물건을 또 사오시는 정도였죠. 저는 그저 나이 드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셨습니다. 예전에 굿당에서 어머니를 보조하시던 것처럼 이제는 일상에서 어머니의 기억을 보조하시는 듯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이미 빨래하셨잖아요. 아, 그랬나? 네, 진혁이 아침밥도 차려줬다면서요? 그랬었나? 우리 진혁이가 밥은 먹었나? 이런 대화가 점점 더 자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단련된 제 직감이 이상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제가 우려하는 그것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수술과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시면서도 제가 들어서는 순간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죠. 우리 아들 오늘도 몇 명이나 살렸어. 어머니,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진 않아요. 에이, 겸손은 넌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어. 사주에도 남을 살리는 사주가 있더라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어릴 적 그 아이인 것처럼 대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흐름과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굿당에 가야 한다며 일어나시기도 했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단골들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곁에서 달래시며 다시 잠자리에 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려 했습니다.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야간 당직을 줄였고 주말에도 될 수 있으면 집에 있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의사라는 게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의사였기에 어머니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온 동네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의 기억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인생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원이라는 여자였죠. 우리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동료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수술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실려온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고 저는 즉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수술실 간호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서 지원 씨가 급하게 투입됐었죠. 평소 일반 병동에서만 일하던 그녀였지만 그날 밤 보여준 침착함과 순발력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한 발 앞서 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4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간호사님,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커피 한잔 할까요? 병원 구내 카페에서 마신 그 한 잔의 커피가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진심을 보게 됐습니다. 지원 씨는 제가 만난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인 제 지위나 수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환자들을 대하는 제 태도나 의료진들과의 관계를 눈여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고 당직이 겹치는 날이면 야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처음으로 퇴근 후 식사 약속을 잡은 날, 저는 어머니께 늦는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여자친구니? 네, 아니, 그게 에이, 요즘 들어 얼굴빛이 달라진 걸 보니 누군가 생겼구나 했지. 역시 무당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그냥 시인해버렸죠.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진혁이가 드디어 잘 다녀와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지원 씨는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효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남자분이 흔치 않은데. 부담스러우시진 않나요? 왜요? 저는 오히려 좋아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잘 모실 거라 믿으니까요. 그녀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지원 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뵙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혁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진혁이가 이렇게 예쁜 사람을 데려왔네. 어머니는 지원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원 씨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지원 씨는 그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려 했고 가끔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 영양제 드세요. 기억력 개선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1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진혁 씨, 우리 결혼할까요? 네, 지금요? 너무 급한가요? 아니요. 그치만 저희 어머니 치매 때문에. 진혁 씨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특히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원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요.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멍해지시곤 했고, 가끔은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며 저는 상견례를 미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원 씨를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원 씨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걸렸을 테고 결혼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 걱정됐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머니께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원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했죠.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지원 씨의 진심은 알겠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녀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드리고 당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일찍 약을 드시게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어 상견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처가 식구들과의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한식집에서 이뤄졌습니다. 지원 씨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것에는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이 어려워지셨고 음식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곁에서 조용히 도와드렸지만 예비 처부모님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은 채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국물을 흘리셨을 때 예비 장모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가 흠칫 놀라셨고 손이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셨지만 말씀하시는 어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하셨고 치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지원 씨는 중간에서 진땀을 빼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하셨고 결국 예비 장인어른을 보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그쪽은 자식이 없는 팔자인데.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뒤섞인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성을 질렀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세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지. 정신 나간 년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상견례는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손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물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에서 어머니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원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으며 심지어 병원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원 씨는 결국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흘리신 눈물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병원에서 지원 씨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잡았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원 씨의 아버지가 DNA 검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원 씨와 그녀의 남동생이 모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지원 씨의 어머니가 20년 넘게 이혼 불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두 자녀 모두 다른 남자의 아이였고 이 사실을 안 지원 씨의 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그날 그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무당이었던 어머니는 그들의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그 신묘한 직감은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예전에 굿당을 찾아오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무의식 중에 그들의 비밀을 알아차리셨지만 치매로 인해 평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원 씨는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 씨는 동생과 함께 타지로 떠났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를 받으면 지원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녀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과는 설령 그들이 어떤 상처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진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계속해서 진행됐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한결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머니의 표정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머니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시며 무당 시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려지셨지만 어머니의 그 신비로운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더 진행됐지만 우리 가족은 그 나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고 저는 출근 전에 꼭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립니다. 지원 씨의 소식은 가끔 동료들을 통해 듣곤 합니다.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아버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그날 상견례 자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들의 20년 세월을 무너뜨린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들어올 때면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예전처럼 오늘은 몇 명이나 살렸니? 라고 물어보시진 않지만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옛 굿당 단골 중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께서 20년 전 자신의 가정사를 점지해 주셨다며 그때 그 말씀 덕분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현대의학으로 환자들의 몸을 치료한다면 무당이었던 어머니는 그들의 운명을 읽고 마음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요즘은 수술을 하다가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메스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방울을 흔들며 굿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만큼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어제도 어머니는 저녁 늦게 깨어나 굿당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곁에서 달래시는데도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셨죠. 그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대신 사람들을 돌볼게요.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줄게요. 그러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정신 속에서도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늦은 밤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고 나면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사주에는 남을 살리는 사주가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왜 그토록 제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는지를요. 그리고 왜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도요. 어머니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이 결국은 진실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저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다운 사랑방의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힘든 선택을 한 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효자 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